흠뻑 젖은 아이는 고맙다며 손에 10,000원짜리 2장을 쥐어주었다. 차갑고 축축했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 손길이 시체처럼 차가웠다는 걸 알아차렸어야 했다. 다음날 아침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내가 꺼낸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은 물비린내가 진동하는 나무짚이었다. 서울의 여름은 거대한 용광로와 같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빌딩 숲을 맴도는 탁한 열기, 그리고 귀를 찢는 매미 소리는 사람의 진을 빼놓기에 충분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스타트업이 공중분해되고 빚더미와 함께 텅 빈 오피스텔에 홀로 남겨진 나. 김민준에게 그해 여름은 유독 가혹했다. 불면증은 친구가 되었고 신경안정제는 식사처럼 변해버렸다. 모니터 속 성공 신화들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나 자신의 무능함을 비웃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한 곳, 외할머니가 계신 전라남도 곡성이었다. 곡성.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그곳은 내게 유년 시절의 아늑한 피난처였다. 맑은 계곡물과 짙은 녹음, 밤하늘을 수놓던 별들. 도시의 소음과 실패의 잔해로부터 도망치기에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다. 나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녹슨 내 구형 세단에 몸을 실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할머니와의 짧은 통화가 나의 도피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었다. 며칠 만에 찾은 외갓집은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다. 마당 한편의 낡은 평상과 장독대,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희끗한 머리카락으로 나를 맞아주시는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까지. 하지만 예전과 같은 평온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건 내 마음이 지옥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한낮에도 사람의 그림자를 찾기 어려웠고 해가 지자 마을 전체가 거대한 어둠의 장막에 갇히는 듯 했다. 공기는 눅눅하고 끈적거렸다. 마치 온 마을이 땀을 흘리는 것처럼 풀과 흙이 뒤섞인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밤이 되자 귀뚜라미 소리마저 음산하게 들려왔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할머니는 무심코 숟가락을 놓으시더니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민준아, 여근은 서울하고 달러. 해 떨어짐은 잽싸게 집으로 들어와야 혀. 특히나 저 윗역 고갯길로는 댕기지 말어. 고갯길이요. 옥과 가는 그 길이요. 왜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그저 혀를 차셨다. 알아들으려면 알아듣겠지. 거그 물가에는 가지 말란 말이요. 밤에는 특히나 더. 그저 시골 어른들의 낡은 미신이려니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실패한 인생에 대한 자괴감에 비하면 귀신 따위는 우스운 존재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 누웠지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볼 뿐 잠은 오지 않았다. 도시에서 가져온 신경안정제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약 없이는 이 지독한 밤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담배라도 한 대 피우면 나아질까 싶어 주머니를 뒤졌지만 담배 역시 빈 갑뿐이었다. 마을의 작은 구멍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을 터 약과 담배. 이 두 가지가 나를 다시 찾기로 이끌었다. 할머니, 저 읍내에 잠깐만 다녀올게요. 금방 와요. 이 야밤에 어딜 간다고 그랴. 내일 가, 내일. 할머니의 만류는 다급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가 마치 공포와도 같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약이 없으면 날이 밝을 때까지 미쳐버릴 것만 같았던 나는 할머니의 말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금방 온다니까요. 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옥과 읍내까지는 차로 15분,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였다.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세상은 빛을 잃었다. 내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좁은 길만이 유일한 현실이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미지의 어둠이었다. 상향등을 켜자 도로 양옆에 논과 수풀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며 일렁겼다. 마치 무언가 살아있는 것들이 숨을 죽인 채 나를 지켜보는 듯한 착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읍내의 24시간 편의점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나는 허겁지겁 신경안정제와 담배 2갑 그리고 간식거리를 사서 채 올랐다.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편의점의 환한 불빛을 벗어나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까보다 더 짙고 무거운 공기가 나를 짓눌렀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그 고갯길 초입에 다다랐을 때였다. 분명히 낮에는 보지 못했던 낡은 버스 정류장이 헤드라이트 불빛의 모습을 드러냈다. 시멘트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고 광고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 같은 정류장 나무 의자에 작은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이 외딴 곳의 아이가. 나는 본능적으로 차의 속도를 줄였다. 그냥 지나쳐야 한다. 내 코가 석자다. 머릿속 이성이 경고했지만 차는 이미 정류장 옆에 멈춰 서고 있었다. 창문을 내리자 축축하고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얘야, 이 밤에 여기서 뭐 하니?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얼굴은 유난히 하얗게 보였다. 8살이나 되었을까. 낡고 빛바랜 여름옷을 입고 있었지만 파랗게 질린 입술은 한겨울의 추위를 겪는 사람 같았다. 아이는 대답 없이 그저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동자는 너무도 검고 깊어서 마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심연처럼 느껴졌다. 엄마, 기다려요. 한참 만에 아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이답지 않게 메마르고 차가웠다. 엄마를? 이 시간에 버스는 벌써 끊겼는데 집이 어디니? 아저씨가 태워다 줄까?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도시에서의 나라면 상상도 못할 오지랖이었다. 어쩌면 이 기이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앙상한 손가락을 들어 앞을 가리켰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길의 끝,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저 너머, 할머니가 가지 말라던 바로 그 고갯길이었다. 저 산 너머예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아이의 파리한 얼굴과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가녀린 모습은 나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 아이를 여기에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래, 그냥 태워다 주기만 하면 된다. 별일 있겠어. 자기 합리화를 끝낸 나는 조수석 문을 열었다. 타, 아저씨가 태워줄게. 아이가 차에 오르는 순간 에어컨을 켜지도 않았는데 차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그 기계적인 움직임이 어쩐지 섬뜩하게 느껴졌다. 나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엑셀을 밟아 금기의 고갯길로 차를 몰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이 마치 거대한 입을 벌려 우리를 삼키려는 것만 같았다. 고갯길로 접어들자 차는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길은 생각보다 더 좁고 구불거렸다. 양옆으로는 사람 키보다 높은 수풀이 우거져 있었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한 절대적인 어둠이었다. 창문을 모두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부터 스며드는 듯한 습하고 차가운 기운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내 옆에 앉은 아이는 말이 없었다.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 나는 일부러 말을 걸었다. 이름이 뭐니? 몇 살이야? 아이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이름은 없어요. 나이는 항상 같아요. 알 수 없는 대답이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운전대에 손을 고쳐 잡았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한여름 밤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아이는 마치 혹한의 벌판에 내버려진 사람처럼 덜덜 떨었다. 입술은 이제 보라색에 가까웠다. 많이 춥니? 내가 묻자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히터를 약하게 틀고 뒷좌석에 던져두었던 얇은 담요를 꺼내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러자 아이는 떨림을 멈추고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 텅 빈 눈동자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아까 편의점에서 산 초콜릿 바를 하나 꺼내 건넸다. 이거라도 먹을래? 좀 나을 거야. 아이는 말없이 초콜릿 바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먹지는 않았다. 그저 하얗고 작은 손으로 그것을 꽉 움켜쥘 뿐이었다. 나는 무심코 아이의 손을 보았다.
아이의 손가락 사이로 찐득한 갈색 액체가 배어나와 뚝뚝 바닥 매트로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처럼 그 광경은 지독히도 비현실적이고 역겨웠다. 너 뭐 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아이는 천천히 손을 폈다. 그 안에는 완전히 으깨져 형체를 잃은 초콜릿 덩어리가 흉측하게 놓여 있었다. 아이는 그것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눅눅한 뼈를 부수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이 아이는 정상이 아니다. 당장 차를 세우고 이 아이를 내려야 한다. 이성이 비상벨을 울렸지만 몸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발은 엑셀에 붙어버린 듯했고 손은 운전대를 경직된 채 붙잡고 있었다. 그때였다. 치직하는 소음과 함께 라디오가 저절로 켜졌다. 주파수를 맞추지 않은 채 지직거리는 소음 속에서 희미하게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된 동요였다. 여자아이의 맑고 청가한 목소리였지만 테이프가 늘어진 것처럼 음정이 불안정하고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다. 깊고 차가운 물속에서 엄마는 나를 기다리네. 섬뜩한 가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나는 미친 듯이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라디오는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볼륨이 점점 더 커지며 찢어질 듯한 동요가 차 안을 가득 메웠다. 나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꺼져, 제발 꺼져. 시끄러워요, 아저씨. 아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이는 어느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검은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원초적이고 순수한 악의 혹은 굶주림 같은 것이었다. 아저씨는 서울에서 도망쳐왔죠? 아이가 물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아무도 아저씨를 이해 못해주고 혼자 남겨진 기분 얼마나 외로웠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이제 내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 같았다. 아이는 내가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절망과 공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여기선 아무도 소리치지 않아요.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하니까 공포가 이성을 완전히 잠식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이 악몽 같은 동행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구불거리던 고갯길이 끝나고 내리막길이 나타났다. 그리고 길의 끝,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는 곳에 거대한 호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 하나 없는 밤, 호수는 빛을 모두 삼켜버린 거대한 검은 거울 같았다. 수면은 미동 하나 없이 고요해서 오히려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호숫가 바로 옆 물에 발이 잠길 듯한 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생머리를 앞으로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채 흠뻑 젖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였다. 여자는 길 쪽으로 등을 돌린 채 그저 검은 호수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다 왔어요. 우리 엄마예요. 아이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기묘한 안도감 같은 것을 담고 있었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차를 세웠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도망쳐야 한다. 당장 차를 돌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차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붙들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이가 스스로 안전벨트를 풀고 차 문을 열었다. 훅 하고 호수에서 불어온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물 비린내와 함께 썩은 물풀과 진흙이 뒤섞인 듯한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저씨, 고마웠어요. 아이는 차에서 내리기 전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입꼬리가 기괴할 정도로 길게 찢어지며 그 안에는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날카롭고 새하얀 이빨들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아이는 내게서 등을 돌려 호숫가의 여자에게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아이가 다가가자 여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늘어뜨린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여자의 얼굴은 물에 불어 허옇게 부패해 있었고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검은 구멍이 킁 뚫려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 역시 아이와 똑같이 입이 귀 밑까지 찢어지도록 웃고 있었다. 여자가 썩어 문드러진 손가락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나를 향해 무언가 속삭였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내게로 달려왔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치고 싶었지만 의자에 몸이 붙어버린 듯했다. 아이가 내 차창을 두드렸다. 그리고 작은 손을 내밀었다.
그 손바닥 위에는 축축하게 젖은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엄마가 차비하라고 주셨어요. 그것은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었다. 하지만 지폐는 물에 흠뻑 젖어 흐물거렸고 만져본 적도 없는 섬뜩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홀린 듯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아이의 차가운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쳤다. 마치 얼음덩이가 아니라 무덤 속 시체의 뼈마디를 만진 듯한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지독한 냉기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다. 아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여자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아이와 여자는 손을 잡고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검은 호수를 향해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않은 채 검은 물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다. 정적이 흘렀다. 나는 몇 초간 멍하니 그들이 사라진 수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렸다.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질렀다. 나는 미친 듯이 시동키를 돌렸다. 끼기익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옥 같은 그곳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외할머니 집의 불빛이 보일 때까지 나는 단 한순간도 엑셀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 쿵쿵쿵. 나는 거의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내 목소리는 공포와 흐느낌으로 뒤엉켜 있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잠옷 바람에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나를 맞았다. 너 이놈, 이 야밤에 뭔 난리여. 네 얼굴은 또 왜 그 모양이냐. 나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나는 횡설수설 두서없이 방금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토해냈다. 고갯길, 정류장의 아이, 기괴한 동행, 그리고 호숫가의 모자, 무지까지. 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할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걱정은 이내 경악과 공포로 변해갔다. 이 미친놈아, 내가 거그는 가지 말라고 했잖여. 할머니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내 등짝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것들이 주는 걸 받아왔단 말이요? 네? 돈을 줬어요. 차비하라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아이에게서 받았던 그 축축하고 차가웠던 2장의 지폐. 나는 그것을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하지만 내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검붉은 색의 썩은 나무집 2장이었다. 호수의 흙탕물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던 듯 나무짚은 흉측하게 부패하여 흐물거렸고 역한 물 비린내와 시체가 썩는 듯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나무잎의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게 뭐야? 돈이었는데, 분명 돈이었는데. 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주머니를 다시 뒤졌지만 돈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바닥에 나뒹구는 2장의 썩은 나무칩만이 방금 전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나무짚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는 힘없이 마루에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끝났어. 인자 다 끝났어.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저 귀신에 홀렸던 거죠. 액땜한 셈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며 매달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액땜. 이 멍청한 놈아, 너는 그것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게 아니여. 너는 표식을 받은 것이여. 할머니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공허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호수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해 전 마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젊은 어미와 아들이 살았다고 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던 여자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고 결국 어느 비 오는 밤 어린 아들을 차에 태운 채 스스로 호수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고 했다. 그들의 시신은 며칠이 지나서야 인양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원혼은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그것들은 그냥 물귀신이 아니여
자기들을 대신할 사람, 자기들의 고통을 이어받을 사람을 찾아 헤매는 악귀들이지. 밤마다 고갯길에서 사람을 홀려 태워달라고 혀.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골라. 친절을 베풀었는데 왜요?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저한테... 내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그것들 헌티 친절은 구원의 신호가 아니여. 계약의 신호지. 할머니는 바닥에 나무짚을 가리켰다. 그것들은 자기가 받은 친절에 대한 답례로 저걸 줘. 저 썩은 나무짚은 그냥 나무짚이 아니여. 저승의 돈, 노잣돈이여. 살아있는 사람이 저걸 받는 순간 계약은 성립되는 거여. 나는 당신들의 세계로 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지. 너는 이제 그것들 것이 된겨. 너는 대체자여.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위에까지 모두 토해냈다. 하지만 아무리 토해내도 몸속 깊숙이 스며든 듯한 그 차갑고 역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나는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렸다. 온몸을 담요로 칭칭 감아도 뼛속까지 시린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아이의 손가락이 스쳤던 바로 그 냉기였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검은 호수와 귀까지 찢어지게 웃던 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꿈속에서 나는 차가운 물속으로 끝없이 가라앉았다.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그 모자가 다가와 내 몸을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렸다. 나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할머니는 백방으로 수소문에 용하다는 무당을 수소문했다. 며칠 후 읍내에서 이름난 박수무당이 외갓집을 찾아왔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단단히 붙었구먼. 이건 보통 물귀신이 아니야. 이건 한 캔틀 넘어선 야. 무당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구석에 놓여있던 썩은 나무집 2장을 발견하고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저걸 받았어. 저걸 직접 손으로 만졌단 말인가? 네, 제가 어리석긴. 저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저승과 이승을 잇는 매개체, 저주 그 자체라고. 저것이 있는 한 어떤 구슬하고 부적을 붙여도 소용없어. 그것들은 반드시 자네를 데리러 올 걸세. 무당은 부적 몇 장을 태우고 팥을 뿌리는 등 요란한 의식을 치렀지만 내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밤이 되자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귀에서 그 기괴한 동요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깊고 차가운 물속에서 아저씨 우릴 기다리네. 가사가 바뀌어 있었다. 이제 그 노래는 나를 향한 부름이었다. 며칠 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그 썩은 나무집, 저것만 없애면 괜찮아질지도 모른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마당으로 달려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불길 속으로 그 썩은 나무짚을 집어 던졌다. 나무짚은 순식간에 검은 재로 변하며 사라졌다. 이제 끝났어. 이제 다 끝이야. 나는 탈진한 채 아궁이 앞에 주저앉았다.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끔찍한 악몽도 환청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정말로 저주가 풀린 것일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무심코 어젯밤 벗어두었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손끝에 닿는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꺼냈다. 내 손바닥 위에는 어젯밤 내가 분명히 불태워버렸던 바로 그 썩은 나무집 2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놓여 있었다. 여전히 역한물 비린내를 풍기며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것은 버릴 수도 태울 수도 없는 저주였다. 그것은 이제 내 일부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지만 내 울음소리는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저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시간은 멈췄다. 나는 외갓집의 작은 방에 갇힌 유령이 되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흘러갔지만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낮은 다가올 밤에 대한 공포로 밤은 생생한 악몽으로 채워졌다.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뼈마디가 시리고 살은 바싹 말라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살아있는 송장과 다를 바 없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피부는 핏기 없이 창백했다. 저주는 더욱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나를 옥죄어왔다. 환청은 더 이상 밤에만 들리지 않았다. 한낮에도 할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도 귓가에 아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저씨, 추워요. 물속은 너무 추워요. 같이 있어줘요. 나는 그때마다 발작적으로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는 그런 나를 그저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환각도 시작되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부엌 창문 너머로 흠뻑 젖은 아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눈을 깜빡이면 사라졌지만 그 섬뜩한 잔상은 뇌리에 박혀 나를 괴롭혔다. 밤에는 마룻바닥을 걷다가 물컹하고 축축한 것을 밟곤 했다. 불을 켜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발바닥에는 분명히 젖은 흙과 물풀의 감촉이 남아있었다. 집 안 곳곳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의 흔적이 젖은 발자국처럼 찍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썩은 나무집, 나는 그것들을 땅에 묻고 강에 던지고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마치 나를 조롱하듯 내 베개마티나 옷주머니에서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족쇄였다. 나는 점차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 매일 아침 나무짚을 확인하고 그것을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는 것이 나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그것들은 이제 내 피부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 날 밤 나는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한기가 심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의 나무짚을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이것을 돌려주자. 그래,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면 이 지긋지긋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나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벽에 걸린 차, 키를 집어들었다. 민준아, 어디 가냐? 내 기척을 느낀 할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돌려주러 가요. 이것만 돌려주면 다 끝날 거예요. 내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안 된다. 가면 안 돼. 그건 함정이요. 할머니가 내 팔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나는 뿌리쳤다. 지금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다시 그 차에 몸을 싣고 지옥의 입구였던 그 고갯길을 향해 달렸다. 밤은 그날처럼 깊고 어두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직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호수가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차에서 내려 호숫가로 걸어갔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물 비린내가 역하게 풍겨왔다. 수면은 그날처럼 고요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썩은 나무칩 2장을 꺼내 손에 꼭 쥐었다. 이제 그만하자. 나는 어둠 속의 호수를 향해 소리쳤다. 내 놈들이 준 거 다시 가져가. 나는 너희들 세계로 갈 생각 없어. 이 계약은 무효야. 나는 온 힘을 다해 나무짚을 호수 한가운데로 던져버렸다. 나무짚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첨벙 하는 작은 소리를 내며 검은 물속으로 사라졌다. 순간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지긋지긋한 한기가 가시고 귓가의 환청도 멎었다. 정말로 끝난 것일까? 나는 허탈하게 웃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려 차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다. 내 등 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물기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심장이 멎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 나는 삐걱거리는 기계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가 차를 세워두었던 길가에 바로 내 차 앞에 그 아이가 서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 물을 뚝뚝 흘리며 아이는 나를 보며 그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작은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 하얗고 젖은 손바닥 위에는 방금 막 인쇄한 것처럼 빳빳하고 깨끗한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놓여 있었다. 아저씨, 이거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것들이 원했던 것은 답례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이 원했던 것은 내가 그것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위 그 자체였다. 내가 나무짚을 돌려준 행위는 계약의 파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계약의 시작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도망칠 수도 소리 지를 수도 없었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아이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이가 다가올수록 내 발밑에 땅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호수 자체가 나를 맞이하러 온 것처럼 차가운 물이 내 신발을 적시고 발목을 감싸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다가오는 아이와 그 손에 들린 돈, 그리고 나를 삼키기 위해 서서히 차오르는 검은 호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어디에도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것이 나의 결말이었다. 벗어날 수 없는 물가에서 영원히 반복될 저주의 첫 번째 밤이었다.